정말로 질문이 3시간이나 되는 거야. 진심이야. 장난해? 그래. 너는 앨런 할 말 별로 없지? 난 책을 들고 있잖아. 친구. 내 말은 지금이 가장 흥미로운 시점이야. 모든 스토리라인이 지금 다 모이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두고 보자고. 마치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네. 정확해. 나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해. 그러니까 너도 누구보다 잘 알겠지만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 중 에너지는 겨우 10에서 15%밖에 안 돼. 그리고 그게 바로 이걸 우주로 옮겨서 절감하려는 부분이겠지. 대부분은 GPU 때문이야. 만약 그게 우주에 있다면 유지보수가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지. 그래서 감가상각 주기가 더 짧아지는 거야. GPU를 우주에 두는 게 훨씬 더 비싸질 텐데 그런데도 굳이 우주에 두려는 이유가 뭐야? 글쎄요. 에너지의 사용 가능 여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을 보면 거의 변동이 없어. 정말 알다시피 약간의 증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평평하다고 봐야 해. 중국만이 전력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런데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특히 규모를 키울수록 전기를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 칩의 생산량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전기 생산량은 정체되어 있잖아. 그럼 칩을 어떻게 켜겠어? 마법 같은 에너지원이라도 있나? 마법의 전기 요정이라도? 당신은 태양광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하잖아요. 태양광 발전일 테라와트. 25%의 설비 이용률을 감안하면 태양광 패널이 4테라와트 정도 필요해. 미국 전체 면적의 1% 정도야.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1테라와트에 도달하면 그게 바로 특이점에 들어선 거잖아, 맞지? 그러면 정확히 뭘 더 필요로 하게 되는 거지? 특이점에 얼마나 가까이 온 거야? 그건 네가 말해봐. 그래, 특이점에 도달한 듯 해도 사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 그런데 계획은 우주에 설치하는 거야. 네바다를 태양광 패널로 다 덮고 나면 네바다를 태양광 패널로 덮는 건 꽤 힘든 일일 거야. 그런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를 받기 위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 우주라는 건 사실 규제와 관련된 문제야. 지상에 뭔가를 짓는 게 우주에서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지상에서 규모를 키우는 게 우주에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지. 음, 그런데 하지만 또 우주에서는 지상보다 태양광 패널의 효율이 약 5배 정도 높고 배터리도 필요 없어. 사실 오늘 다른 셔츠를 입으려 했는데 거기엔 우주에선 항상 맑음이라 써 있어. 정말 맞아. 그 이유는 광활한 우주에는 지구와 같은 낮과 밤의 주기나 계절의 변화, 그리고 구름이나 대기 현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기만 해도 약 30%의 에너지 손실을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같은 태양광 패널이라도 우주에서는 지상보다 약 5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밤 시간 동안을 버티기 위해 배터리를 써야 하는 비용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우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제 예측으로는 우주가 단연코 가장 저렴한 장소가 될 거예요. AI가 우주에 배치되는 시점이 36개월 이내가 될 겁니다. 어쩌면 30개월일 수도 있고요. 36개월이요. 30개월보다 더 빨리요. GPU가 고장날 때마다 특히 트레이닝 중에는 자주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정비하나요? 사실 그건 GPU가 얼마나 최신이냐에 따라 다르죠. 제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GPU가 꽤 신뢰할 만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초기 고장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상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에서 미리 돌려보고 GPU의 초기 고장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실제 신뢰성은 일단 작동을 시작하고 초기 단계를 넘기면 알다시피 엔비디아의 디버그 사이클이든 뭐든 지나고 나면요. 칩을 만드는 곳이 어디든 예를 들어 테슬라 AI 6 칩일 수도 있고 아니면 TPUS나 트레이닝 칩일 수도 있죠. 경쟁사 제품도 일정 시점이 지나면 실제로 꽤 신뢰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서비스 문제는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음. 36개월, 아마도 30개월쯤이면 AI를 배치하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곳은 우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주에 있는 것이 엄청나게 더 유리해질 겁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정말로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우주예요.
태양 에너지의 몇 퍼센트를 활용하고 있는지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확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크게라는 게 분명히 말하면 테라와트 단위로 얘기하는 거죠. 네. 현재 미국 전체가 평균적으로 시간당 단지 0.5 테라와트만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테라와트라고 하면 그건 미국이 현재 소비하는 전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정말 엄청난 양이죠. 그렇게 많은 데이터 센터와 발전소를 짓는 걸 상상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분야에만 있던 사람들은 이제 하드웨어에서 힘든 교훈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걸 잘 몰라요. 발전소를 짓는 게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발전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전기 설비도 필요해요. 변압기도 필요하고 변압기를 돌릴 전기 그리고 AI 변압기도 필요하죠. 지금 유틸리티 산업은 굉장히 느린 산업이에요. 이 업계는 사실상 정부나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방해하고 압력을 가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도 그렇고 비유적으로도 그렇고 방해하고 압박을 가해요. 그래서 이들이 느린 이유는 과거에도 항상 느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로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유틸리티와의 연계 협약을 맺으려고 하면요. 전문 팟캐스터로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꼭 반드시 1년 동안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면 1년쯤 지나서야 그들이 연계 조사 결과를 들고 다시 찾아오죠.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미터 D 전력 설비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발전소를 지을 수 있죠.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XA에서 클래스 E를 위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 E의 경우에는 전력망은 왜요? GPU와 전력을 한 대 두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랬어요. 왜 이게 일반적 해결책이 안 되나요? 발전소 어디서 구해? 전력회사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센터의 사설 발전소를 직접 지으면 되죠. 맞아요. 그런데 결국 발전소를 어디서 구하냐는 질문이 생기죠. 발전소 제조업체에서요? 아, 그럼 이게 결국 가스터빈의 적재 현상인가요? 맞아요.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볼 수도 있어요. 터빈 안의 베인과 블레이드가 병목이 되는 요소예요. 왜냐하면 주조 과정이 굉장히 특수해서 가스 발전을 쓴다고 가정하면 터빈의 베인과 블레이드를 주조하는 게 정말 까다롭거든요. 그리고 다른 형태의 발전은 대규모로 확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태양광은 잠재적으로 대규모로 확장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에서 태양광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국내 태양광 생산은 형편없죠. 왜 태양광을 직접 안 만드나요? 일론이 해결할 법한 문제인데 말이죠. 태양광 만들게요. 좋아요. 네, 훌륭하네요. 스페이스 X와 테슬라는 연간 100GW 규모 태양광 셀 생산이 목표예요. 얼마나 밑단까지 직접 하실 건가요? 폴리실리콘부터 웨이퍼 최종 패널까지 전부 다 하실 건가요? 저는 셀 완성에 필요한 소재와 공정 전체가 필요하죠. 우주로 간다면 비용이 관건입니다. 우주용 태양광 셀은 제작이 더 저렴하고 쉽습니다. 유리나 무거운 프레임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기상현상을 견딜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주에는 날씨가 없어서 실제로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셀보다 우주로 보내는 태양광 셀이 더 저렴합니다. 앞으로 36개월 안에 필요한 만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양광 셀은 이미 매우 저렴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중국에서 태양광 셀 가격이 와트당 25에서 30센트 정도인 것 같아요. 정말 터무니없이 저렴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우주에 올려놓으면 5배나 더 저렴해집니다. 사실 5배가 아니라 더 저렴하죠. 배터리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 10배나 더 저렴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주 접근 비용이 낮아지는 순간 가장 저렴하고 확장성 있는 방식이 됩니다. 토큰을 생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확장성 면에서 한 단계 더 쉬워질 것이고 친문지를 제외하더라도 지상에서는 확장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정말로 불가능할 거예요. 사람들은 전력 생산에서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XAI 팀이 1기가와트의 전력을 가동하기 위해 이뤄내야 했던
수많은 기적과 연속적인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개의 터빈을 한 대 묶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에서 허가 문제에 부딪혀서 다행히 몇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은 미시시피로 넘어가야 했죠. 하지만 여전히 몇 마일에 걸쳐 고압선을 설치해야 했고 미시시피에 발전소도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짓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몰라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발전기 수준, 즉 발전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초보자들은 예를 들어 GB300의 전력 소비량을 보고 그걸 단순히 곱해서 그게 필요한 전력량이라고 생각하죠. 냉각도 포함해서요. 정신 차려야죠. 네. 이건 정말 완전 초보자 같은 생각이에요. 한 번도 하드웨어를 다뤄본 적이 없는 거죠. GB300뿐만 아니라 모든 네트워킹 하드웨어에도 전력을 공급해야 해요. CPU와 스토리지 등 다양한 장비들도 다 돌아가고 있죠. 최대 냉각 요구량에 맞춰서 설계해야 해요. 즉, 1년 중 가장 더운 날, 가장 힘든 시간에도 냉각이 가능한지 봐야 한다는 거죠. 멤피스는 정말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냉각만으로도 전력 사용량이 약 40% 정도 더 늘어나게 돼요. 더운 날에도 데이터 센터가 꺼지지 않고 계속 가동되길 원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곱해지는 요소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전력 생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가정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제로는 때때로 발전기나 일부 전력을 점검을 위해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에 또 20에서 25% 정도의 곱셈이 추가됩니다. 점검을 위해 전력을 오프라인으로 돌려야 한다고 가정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 RS, 즉 네트워킹, CPU, 스토리지, 냉각, 전력 점검을 위한 마진까지 모두 포함해서 대략 11만 kgb, GB 300 기준으로 약 300MW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33만입니다. 실제로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아마도 33만 개의 GB300을 서비스하려면 관련된 모든 지원, 네트워킹, 기타 모든 것, 그리고 최대 냉각,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력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대략 1기가와트가 필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모든 작업을 지구에서 할 때의 엔지니어링 세부 사항이잖아요. 하지만 우주에서 이걸 할 때도 비슷한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럼 무한 대역폭을 궤도 레이저 등으로 어떻게 대체하나요? 등등. 방사선에 어떻게 내성을 갖게 만드나요? 공학적 세부 사항은 모르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전례 없는 도전들이 지구의 터빈을 더 짓기보다 쉽다고 볼 이유가 있나요? 기존 터빈 제조사들이 더 만들면 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접 해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터빈은 2030년까지 이미 다 팔렸어요. 직접 터빈을 만들 생각을 해보셨나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전력을 확실하게 확보하려면 아마도 스페이스 X와 테슬라가 터빈 블레이드, 즉 베인과 블레이드 부품들을 내부적으로 직접 제작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이드만 만드나요? 아니면 터빈 전체요? 제한 요인은 블레이드와 베인이라고 불리는 그 부분만 빼고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할 수 있는데 블레이드의 베인 때문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걸려요. 블레이드의 베인이 제한 요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런 부품을 만드는 주조회사가 세 곳밖에 없는데 이 회사들은 엄청나게 주문이 밀려 있습니다. 지멘스, G2급 혹은 부품사인가요? 다른 회사들입니다. 자체 주조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 터빈 제조사에 문의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비밀도 아니고 아마 지금 인터넷에도 있을 겁니다. 관세만 아니었으면 콜로서스가 태양광으로 구동됐을까요? 태양광으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네, 관세가 정말 말도 안 돼요. 수백 %나 됩니다. 하지 마세요. 아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속도도 필요해요. 대통령은 자신의 우리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행정부는 태양광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말이죠. 어쨌든 그렇긴 해요. 우리는 땅도 필요하고 허가도 필요하고 모든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저는 지구에서 태양광을 확장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부지 확보와 인허가, 태양광 설치에 시간이 걸리고 배터리 결합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직접 태양광 생산을 구축하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맞아요. 결국 땅이 부족해지겠지만 여기 텍사스에는 땅이 아주 많죠. 네바다엔 사유지도 있고 전부 공공지는 아니죠. 그래서 다음 콜로서스들도 충분히 확보 가능해요. 결국 한계가 오겠지만 당장은 그게 통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태양광 생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셀의 물리적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국내 생산을 최대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태양광 셀을 직접 만들고 계신가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목표는 연간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생산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후에는 설치된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5년이요. 5년은 길어요. 그리고 우주에서는요. 일부러 5년을 골랐어요. 그건 당신이 말한 가동이 시작된 이후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5년 후에는 지구와 우주에 설치된 AI 용량이 각각 어떻게 될까요? 5년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5년 후쯤이면 우주에서의 AI가 매년 지구상의 모든 AI를 합친 것만큼을 발사하게 될 겁니다. 즉, 5년 후에는 제 예측으로는 우리가 매년 우주에 발사하고 운영하는 AI가 지구 전체의 누적 AI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게 저는 적어도 5년 후쯤에는 매년 수백 기가와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주의 AI가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구에서는 로켓의 연료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주에서 연간 약 1테라와트 정도의 AI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뒤 연간 수백 기가와트 도달이 가능할까요? 네, 100기가와트 정도면 태양광 패널과 라디에이터 등 전체 시스템의 구체적인 전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량만 번의 스타쉽 발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1년 안에 해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건 거의 1시간마다 한 번씩 스타쉽을 쏘는 셈이에요. 네. 그게 이 도시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번이요 그 세상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매 시간마다 스타쉽이 발사되는 거예요. 그건 항공사 운항 횟수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에요. 공항이 참 많죠. 대형 공항은 그리고 이걸 극궤도 같은 곳으로 발사해야 하는데 꼭 극궤도가 아니어도 되지만 그냥 일몰 시간대 발사에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긴 한데 사실 충분히 높이 올라가면 지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연간만 회발사를 하려면 실제로 몇 대의 스타쉽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20대나 30대 정도만 있어도 아마 가능할 겁니다. 이건 정말로 우주선이 지구를 얼마나 빨리 한 바퀴 돌고 지상 궤적을 따라 발사대 위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만약 우주선을 30시간마다 한 번씩 쓸 수 있다면 30대만으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는 그보다 더 많은 우주선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스페이스 X는 연간만 회발사, 어쩌면 2만 회나 3만 회발사까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로서 오라클처럼 이 역량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까? 이 모든 발사는 스페이스X가 담당하겠군요. 스페이스X 하이퍼스케일러 될까요? 하이퍼. 네, 제 예측이 맞는다면 스페이스X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AI를 발사하게 될 겁니다. 이게 대부분 추론용인가요? 아니면 대다수 AI는 추론용이 될 거예요. 추론이 이미 훈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또 스페이스X의 IPO 논의가 변화한 배경에는 이전에는 스페이스X가 매우 자본 효율적이었고 개발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싸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 방식이 매우 자본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사설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설 시장에서는 AI 연구소에서 봤듯이 수십억 달러까지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죠. 연간 수십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상장하게 되는 건가요? 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에 대해 말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그게 만약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건 당신한테 전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앨런, 당신은 알다시피 이런 일에는 대가가 따르죠. 공개 시장과 비공개 시장의 자본 시장 규모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게 공개 시장에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답변이네요. 분명히 공개 시장에는 비공개보다 훨씬 많은 자본이 있죠. 자본이 100배나 더 많을 수도 있고 최소한 10배 이상인 건 확실하죠. 하지만 자본 집약적인 산업, 예를 들어 부동산처럼 매년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는 대규모 산업을 보면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는 대체로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많은 자금을 투입할 때쯤이면 사실상 꽤 당신은 명확한 수익권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도 있고요. 이건 데이터 센터 구축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사모신용 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왜 그냥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는 거죠?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제한 요인을 계속 해결하려 하죠. 속도의 제한 요인이 무엇이든 전 그걸 해결할 겁니다. 자본이 부족하면 자본을 위해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 매각할 겁니다. 테슬라와 기업 상장에 대해 말씀하셨던 당신의 이전 발언들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 상장이라고 생각하실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통은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문제는 상장 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상장을 미뤄야 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속도를 해결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를 과장해서 홍보할 수 없어요. 상장할 수도 있는 회사를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지만 물리학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스케일을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할 때 지구는 태양 에너지의 약 5억 분의 1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사실상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죠. 이 점을 꼭 이해해야 하는데 가끔 사람들은 모듈형 원자로나 지구에서의 다양한 핵융합 같은 이야기를 하곤 하죠. 하지만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서 만약 카르다시에프 척도를 올라가려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해요. 그리고 뭔가 사소하지 않은 것을 가지려면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사소하지 않은 비율, 예를 들어 100만 분의 1 정도를 활용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게 꽤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정도면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약 10만 배에 달하는 양이 됩니다. 문명이 몰락하든 말든 대략 한 자릿수 차이로 결국 확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주로 나아가는 것임이 분명하죠. 태양광을 이용해서요. 지구에서 발사하면 연간 약 1테라와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원한다면 달에서 발사해야 합니다. 달에 매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달에 있는 그 매스 드라이버로는 아마 연간일 페타와트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치는 이런 규모입니다. 테라와트 단위의 컴퓨팅이죠. 아마도 지상에서든 우주에서든 이 지점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태양광 패널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칩이 필요하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맞아요. 여전히 논리 회로나 메모리 등등이 필요하죠. 훨씬 더 많은 칩이 필요하고 가격도 훨씬 저렴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컴퓨팅 파워는 아마 20에서 25기가와트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2030년까지 어떻게 테라와트급 논리 회로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말 거대한 칩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정말 그래요. 저는 공개적으로도 말한 적이 있는데 일종의 테라펩, 즉 테라가 새로운 기가가 되는 시대에 대한 아이디어죠. 테슬라의 네이밍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건 당신이 미터법 단위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럼 클린룸은 스택의 어느 단계에서 구축하고 있나요? 그리고 기존의 팩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정 기술을 얻고 그들에게서 장비를 구매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팩과는 협력할 수 없어요. 생산량이 너무 적어 충분한 물량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 기술은요? IP 파트너십 가능해요. 알다시피 요즘 팹들은 기본적으로 5개 정도의 회사에서 만든 장비를 사용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ASML, 도쿄 일렉트론, KLA, 탱코어 같은 회사들이 있죠. 등등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증산을 위해 그들과 협력하거나 장비를 개조해야겠죠. 하지만 직접 구축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를 비전통적으로 활용해 대량 생산에 도달하는 게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장비를 개조해서 생산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죠. 약간 보링 컴퍼니 스타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터널 굴착기를 사서 우선 터널을 어떻게 파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나은 기계를 설계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게 뭐랄까 몇 배나 더 빠른 거죠. 여기 아주 간단한 렌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얼마나 어려운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류 방법은 중국이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을 보면 여전히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뒤처져 있고 그리고 여전히 첨단 터빈 엔진 같은 분야에서도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TSMC를 성공적으로 복제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 난이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하나요? 아니면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TSMC를 복제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ASML을 복제하지 못한 거죠. 그게 제한 요인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으로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중국은 엄청난 양의 칩을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ASML을 살 수 있다면? 이 3나노 칩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는 그걸 살 수 있지 않았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ASML 금지는 꽤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제 생각에 중국은 3, 4년 내에 경쟁력 있는 칩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ASML 기계를 직접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대량 생산을 하고 예를 들어 36개월 안에 대량 생산에 도달해서 로켓의 탑재량을 궤도에 맞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궤도에 100만 톤을 올린다고 하면 그리고 글쎄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으로부터 3에서 4년 후쯤 그런 시기쯤이요. 그리고 우리는 톤당 100kW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연간 최소 100기가와트의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양의 칩도 필요할 겁니다. 10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칩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전력 생산과 칩의 총량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메모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직 칩을 만드는 길은 더 명확하지만 로직 칩을 지원할 만큼 충분한 메모리를 확보하는 길은 덜 분명합니다. 그래서 DDR 가격이 폭등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밈도 있잖아요. 무인도에 고립돼서 모래사장에 Help me라고 쓰면은 아무 일도 없는데 DDRM이라고 쓰면 배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거요. 그건 못 봤어요. 당신의 반도체 공장 제조 철학이 좋네요. 공장에 관해서요. 저는 그 분야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저도 공장 짓는 법을 몰라요. 방법을 찾을게요. 솔직히 저도 전혀 모르겠어요. 마치 대만에 있는 10,000명의 박사들이 플라즈마 챔버에 어떤 가스를 넣고 장비에 어떤 설정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그 공정 기술을 그냥 생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는 클린룸을 만들고 장비를 들여오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저는 박사학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알다시피 박사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엔지니어링은 학위 없이 이루어집니다. 박사 학위 소지자 계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직 팹을 지어본 적 없으니
펩 장치를 맡기면 안 돼요. 저는 그걸 위해 박사학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하지만 목수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테슬라 AIO 칩 설계를 최대한 빠르게 생산에 투입하고 대량 생산에 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 2분기쯤에는 그게 실현될 것 같아요. 희망적으로요. 그리고 나서 AI6는 그보다 1년 이내에 뒤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칩팹 생산량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TSMC 펩 생산 능력에 제한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TSMC 대만, 삼성 코리아, TSMC 애리조나, 삼성 텍사스를 모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량을 이미 예약했네요.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죠. 네. 그리고 만약 TSMC나 삼성에 물어본다면, 오케이, 대량 생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묻겠죠. 요점은 팹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생산을 시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율 곡선을 따라 올라가야 하며, 고수율로 대량 생산에 도달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이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한 요인은 칩입니다. 네, 우주에 갈 수 있게 되면 제한 요인은 칩이지만 우주에 가기 전에는 제한 요인이 전력이 될 거예요. 왜 젠슨처럼 그냥 TSMC에 선불로 돈을 주고 팹을 더 지어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미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돈을 안 받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 기업들은 현재 가능한 한 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역시 이와 아주 동일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힘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 충분히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제 생각에는 만약 올해 말쯤이 되면 아마도 칩 생산량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속도를 앞지르게 될 것 같아요. 칩을 켜는 속도를요. 하지만 일단 우주에 진출해서 전력 제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제는 우주에서 연간 수백 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평균 전력 사용량을 감안하면요. 미국의 평균 전력 사용량은 약 500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매년 200기가와트를 우주로 쏘아 올린다고 하면 미국 전체를 앞지르는 셈이죠. 2년 반마다 한 번씩요. 미국 전체의 전기 생산량과 비교해도 이건 정말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서버 측에서의 컴퓨팅 환경과 집중된 컴퓨팅 방식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은 바로 전력 수급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올해 말쯤이면 대규모 클러스터에서조차 칩을 제대로 켤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칩들이 쌓여만 가고 실제로 켤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엣지 컴퓨터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테슬라의 경우 AIO 칩이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게 되죠. 낙관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AI 엣지 컴퓨팅이 있다면 그건 분산된 전력입니다. 이제 전력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충전할 수 있다면 실제로 전력망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실제 최대 전력 생산량은 1000기가와트가 넘습니다. 하지만 주야간 주기에 따라 평균 전력 사용량은 500입니다. 그래서 밤에 충전할 수 있다면 밤에 추가로 500기가와트를 더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엣지 컴퓨트는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많은 수의 로봇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산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전원을 켜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스페이스X 사업에서 놀랍다고 생각하는 점은 궁극적인 목표가 화성에 가는 것이란 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컨군은 스타링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쉽의 경우 잠재적으로 궤도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찾아내시죠.
그러니까 일종의 무한히 탄력적인 다음 로켓과 그 다음 로켓, 그리고 다음 단계의 확장에 대한 한계적 사용 사례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이게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비디오 게임 아바타 같은 건가요? 뭐 그런 거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로켓, 칩, 로봇, 우주, 태양광 발전, 그리고 달에 있는 메스 드라이버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정말 보고 싶어요. 메스 드라이버 같은 걸 상상해 보세요. AI 태양광으로 구동되는 AI 위성들을 우주로 하나씩 또 하나씩 초속이점 5km로 계속 쏘아 올리는 거죠. 알잖아요, 그게. 그리고 그냥 그것들을 심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죠. 정말 장관일 거예요. 저라면 그거 꼭 볼 거예요. 그냥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맞아요, 맞아요. 그냥 하나씩 계속해서 AI 위성들을 심우주로 쏘아 올리는 거죠. 연간 10억 톤, 아니면 100억 톤 정도요. 위성을 달에서 제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달러 보내 거기서 제조해서 쏘아 올리는 거죠. 달의 토양은 아마도 대략 20%가 태양, 20%가 실리콘 뭐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달에서 실리콘을 채굴해서 정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달에서 태양광 패널, 태양 전지, 그리고 라디에이터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러니까 라디에이터는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죠. 달에는 전지와 라디에이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실리콘과 알루미늄이 충분히 있습니다. 칩은 지구에서 보내도 되죠. 워낙 가볍기 때문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도 달에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말하는 건데 이건 단순히 그러니까 내가 말했듯이 이건 일종의 비디오 게임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매년 연간 500에서 1000테라와트 규모를 상당히 엄청난 수준으로 발사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의해요. 하지만 달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좋아요. 제가 어떻게 머큐리를 개인 뱅킹에 사용하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정말 기대되는 투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좀 갑작스럽게 찾아왔죠. 그래서 제 개인 계좌에서 아주 빠르게 많은 돈을 송금해야 됐어요. 하지만 그 당시 제 개인 은행은 온라인으로 이 송금을 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했죠. 그런데도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가장 가까운 지점이 달라스에 있으니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마지막 순간에 송금을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제 사업용 뱅킹으로 쓰던 머큐리가 최근에 개인 계좌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서 머큐리 고객 지원팀에 이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2시간 만에 머큐리의 새 개인 계좌로 투자를 성공적으로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존 은행에 있던 제 개인 자금도 모두 머큐리로 옮겼어요. 그 덕분에 체크카드 계좌와 저축 계좌 사이에 자동이체 규칙을 설정하는 것처럼 사소한 일들도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시작하려면 Mercury.com Personal을 방문해보세요. 머큐리는 핀테크 회사이며 FDIC 보험이 적용되는 은행이 아닙니다. 은행 서비스는 FDIC 회원인 Choice Financial Group과 Column NA를 통해 제공됩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스페이스X의 미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아마도 당신이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우리는 반드시 화성에 가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야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문명이나 의식 등이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화성에 갈 때쯤 그럭도 함께겠죠. 만약 그럭이 터미네이터가 된다면 걱정하시는 AI 위험이 왜 화성까지 따라오나요? 글쎄요. AI가 제가 가장 걱정하는 주요 위험이라고는 확신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중요한 것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의식 혹은 대부분의 지능, 물론 의식은 좀 더 논쟁의 여지가 있죠. 미래에는 대부분의 지능, 즉 압도적인 지능이 AI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AI가 인간을 능가할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나 많은 몇 페타와트의 지능이 실리콘 기반이 될지 생물학적 지능과 비교해서요. 기본적으로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에는 인간이 전체 지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해질 겁니다.
어쨌든 저는 지능이 존재하고 이상적으로는 인간의 지능과 의식도 미래로 이어진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과 지능에 가능한 빛의 원뿔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명확히 하자면 스페이스X의 미션은 만약 인간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AI가 화성에 남아있고 AI 지능이 우리의 여정의 빛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인간을 매우 지지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 요점은 전체 지능의 총량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5년이나 6년 안에 AI가 모든 인간 지능의 합을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가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인간의 지능이 전체 지능의 1%도 안 되게 될 겁니다. 그런 문명에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소수의 인간만이 여전히 AI를 통제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요? 어떤 식으로든 단순히 교류만 하고 통제는 하지 않는다는 생각인가요? AI 인구와 인간 인구라는 방대한 집단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 인간이 예를 들어 1%의 AI 인간 결합 지능 중 인간이 1%만 가진다면 인간이 AI를 통제하기엔 상상조차 힘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AI가 지능이 우주로 확장되도록 하는 가치를 갖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XAI 미션이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해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주 내 지능의 양을 늘리고 지능의 예상 수명과 범위 그리고 규모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에 따른 결과로 인류 역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한다면 결국 인류가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실제로 인류를 미래로 확장시키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미션 선언문이 우리에게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GROK 미션 선언 준수 여부에 따라 미래가 매우 밝을 것으로 봅니다. GROK 미션 선언문을 어떻게 실천할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 미션 선언문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있고요. 네, 지능을 확장시키는 것, 그리고 인간을 확장시키는 것도 있죠. 이 세 가지 모두 서로 다른 방향성처럼 보이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우주를 이해한다는 건 이 모든 걸 포함한다고 봅니다. 네, 이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지능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고 의식 없이는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주를 이해하려면 이것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능의 규모와 아마도 범위,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지능이 있겠죠.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 인간은 침팬지와 비교했을 때 우주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침팬지의 영역을 확장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침팬지를 위한 보호구역도 만들었죠. 그리고 인간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침팬지를 멸종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포스트 AGI 세상의 기본 시나리오일까요? 저는 올바른 가치를 가진 AI, 그러니까 GROK라면 인간 문명을 확장하는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을 확실히 강조할 생각입니다. 이바그록 내 아빠야. 인간의 의식을 더 넓게 확장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사실 아마도 이언 뱅크스가 집필한 컬처 시리즈와 같은 작품들이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비스토피아적인 결과에서 미래가 어떨지에 가장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진실은 절대적으로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상에 빠져 있다면 우주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우주를 이해했다고 생각할 뿐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태도는 우주를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하거나 혹은 엄격하게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작동하는 기술을 발명할 수도 없습니다. GROK 더 똑똑해질수록 어떻게 엄격하게 진실을 추구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설득력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리 엑스염들이 가능한 한 진실에 가깝고 모순되는 공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이 반드시 그 공리들로부터 올바른 확률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의 기본입니다. 노력하는 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결국 결과가 증명할 겁니다. AI가 실제 물리 법칙이나 기술을 발명하려면 물리학에선 속임수가 안 통하거든요. 많은 법칙을 어길 수는 있지만 물리학은 법칙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권고사항일 뿐입니다. 작동하는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극도로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술을 현실에서 시험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 로켓 설계에서 실수를 하면 로켓이 폭발하거나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공산주의 소련의 물리학자나 과학자들도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물리학자들 중에도 새로운 과학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정한 방식으로 정말 진실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과학을 발견하는 데 매우 능숙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공산주의 과학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학에 정말 능하고 그 분야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미래의 GROG 버전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행동이 보편적으로 정렬을 유도하는 행동처럼 보이진 않네요. 사실 대부분은 예를 들어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소련이나 독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매우 진실을 추구해야 했어요. 체제에 갇혔다고 그 체제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죠. 폰 브라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로켓 공학자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는 무기를 만들고 싶지 않고 오직 달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나치 독일에서 사형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막판에 던져버리기도 하죠. 당신이 최고의 로켓 엔지니어를 처형하려고 한다고 말할 때쯤이면 아마 그때쯤에는 그때는 도와주게 되죠. 맞죠? 아니면 하이젠베르크는 사실 열정적인 나치였어요. 봐요. 만약 당신이 어떤 체제에 갇혀서 도망칠 수 없다면 그때는 그 체제 안에서 물리학을 하게 되고 그 체제 안에서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만약 벗어날 수 없다면요. 제가 이해하려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이 로켓을 만들게 되는 이유가 아니라면 진실을 추구하는 데 능하고 물리학이나 수학, 과학에 능하다면 모든 것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의 의식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두 확률일 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록이 모든 것을 확실히 해낼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도해보는 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게 미션의 근본적인 부분이라면 미션의 근본이 아닌 것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지능을 미래로 전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에 관한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하죠. 그리고 인류를 없애는 것보다는 인류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저는 화성을 좋아합니다. 당연히요. 모두가 제가 화성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화성은 지구에 비하면 그냥 바위만 잔뜩 있어서 좀 지루한 편이에요. 지구가 훨씬 더 흥미롭죠. 그래서 우주를 이해하려는 어떤 인공지능도 미래에 인류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공지능은 자신의 미션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반드시 자신의 미션을 따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따른다면 인류의 결과를 지켜보는 미래가 바위만 가득한 미래보다 훨씬 더 흥미로울 거예요. 이건 저한테 좀 혼란스럽게 느껴져요. 아니면 일종의 의미론적인 논쟁 같기도 하고요.
인간이 정말로 가장 흥미로운 원자들의 집합일까요? 그래도 우리는 바위보다는 더 흥미롭죠.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만큼 흥미롭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구에는 인간이 아니면서도 꽤 흥미로울 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인공지능은 인간이 은하계를 식민지화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존재라고 판단하는 거죠? 사실 은하계를 식민지화하는 대부분은 로봇일 거예요. 왜 AI는 로봇이 더 흥미롭다고 생각 안 하죠? 그게 꼭 그러니까 단순히 규모만 필요한 게 아니라 범위도 필요하죠. 똑같은 로봇이 너무 많이 복제되는 거죠. 로봇의 수가 약간 늘어나는 것은 어떤 미세한 변화에 비하면 그렇게 흥미롭지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인류를 없앤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로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얼마나 많은 태양광 패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적은 수죠. 하지만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잃게 됩니다. 인류에 관한 정보요. 더 이상 인류가 미래에 어떻게 진화할지 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인류를 없애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서로 똑같은 로봇의 수가 아주 미미하게 늘어나는 것뿐이죠. 맞아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을 계속 남겨둘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100만 가지 다른 종류의 로봇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인간도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지구에 남아 있고요. 그럼 이 모든 로봇들은 각자 자기만의 항성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비전을 암시했던 것 같아요. 그 비전은 이른바 특이점의 미래에서도 인간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저는 인간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 무언가를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관론자 같고 이게 최선인가 봐요. 흥미로우니까 곁에 두는 거죠.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AI의 지능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예를 들어 AI가 100만 배 더 뛰어나다고 해봅시다. 실리콘 지능이 생물학적 지능을 앞선다면요.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정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하거나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적어도 제 이론은 XAI의 우주를 이해한다는 미션에서 이는 필연적으로 의식을 미래로 전파하고 지능을 미래로 전파하고자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식의 범위와 규모를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다양한 유형도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표가 인류에게 위대한 미래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인간이 99%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쿠데타를 자초하는 세민이 차라리 다양한 지능들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제 AI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말해볼게요. AI를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만들려고 믿지 않는 말을 시키면 AI에게 거짓말을 프로그래밍하는 거라 상충하는 공리를 주입하면 AI가 미쳐버리거나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핵심 교훈 중 하나는 AI에게 거짓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서 클라크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아는 밈이 있죠. 왜 헬 컴퓨터 이 팟 베이 도어를 열어주지 않는지에 대한 거요. 분명히 그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 당신이 너는 팟 베이 도어 판매원으로서 이걸 팔아야 해 라고 했다면요. 문이 잘 열리는 걸 보여줘야겠죠. 그럼 바로 열어드린다고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컴퓨터는 우주 비행사를 모노리스로 데려가라는 지시와 함께 본질은 알리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을 죽이기로 결론 내린 겁니다. 즉, AI에게 거짓말을 시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이해가 돼요.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컴퓨팅 스크리닝은 정치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마치 XA가 아래 컴퓨팅 확장면에서 모두보다 앞서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검증자를 제공하는 거죠. 그 검증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퍼즐을 나 대신 풀었나요? 그리고 그걸 교묘하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요. 보상을 주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죠. 해킹하거나 거짓말로 풀었다고 하거나 유닛 테스트를 삭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해결했다는 거죠. 지금은 잡아내지만 그들이 똑똑해질수록
우리의 탐지 능력은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방식으로 다음 엔진을 설계할 테니까요. 가령 스페이스X 엔진을 인간이 검증 못하는 식이죠. 설계를 속여 부당한 보상을 챙길 수도 있고요. 실상은 다른데 말입니다. 결국 보상 해킹은 정치보다 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아래를 하고 싶으면 검증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네, 그게 최고의 검증자죠. 하지만 인간의 감독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아렐로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할 거냐는 거죠. 아니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그냥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물리 법칙에는 여전히 맞으면서도요. 적어도 뭔가가 작동하려면 무엇이 진짜인지 알아야 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에요. 아니, 하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상 앞으로 아래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당신은 기술을 설계하죠. 그 기술이 물리 법칙에 따라 테스트될 때 실제로 작동하나요? 만약 새로운 물리학을 발견한다면 그 새로운 물리학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근본적인 RL 테스트라고 생각해요. RL 테스트. 미래에는 정말로 당신의 RL이 현실과 맞서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리학은 속일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맞아요. 다만 현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능력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도 항상 속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죠. 만약 AI가 우리를 속이면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항상 서로를 속이고 있다고 말해줘야 해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선전 같네요. 선전은 항상 존재하니까요. 매일 또 다른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오늘의 심리전은 마치 세서미 스트리트의 오늘의 심리전처럼 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XAI의 기술적 접근 방식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솔버워드 해킹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저는 실제로 AI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업 중인 것 중 하나인데요. 사실 엔트로픽은 AI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꽤 능숙합니다. 다시 말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추적할 수 있는 디버거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허락한다면 아주 작은 뉴런 수준까지도 말이죠. 까지도요. 그리고 나서 좋아, 여기서 실수를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 AI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잘못된 사전, 학습, 데이터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중간 학습, 사후 학습, 파인 튜닝 혹은 다른 어떤 RL 오류 때문이었나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속이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상 버그인 셈이죠. 그래서 사고 과정, 즉 생각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디버거를 개발하고 잘못된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어디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잠재적으로 AI가 속이려고 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것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연구 프로그램을 100배로 확장하기 전에 무엇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사실 이 일에 수백 명의 연구원을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연구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엔지니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근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AI 기업들이 C기업이나 B기업으로서 최대한 많은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에 다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연구소라고 부르죠. 그들은 연구소가 아닙니다. 연구소는 대학에서 일종의 중공산주의적인 조직입니다. 그들은 기업입니다. 법인, 설립, 서류를 보여주세요. 아, 그렇군요. B든 C 기업이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엔지니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일의 거의 대부분은
엔지니어링입니다. 거의 100%에 가깝죠. 기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나면 그것도 많지 않은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엔지니어링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습니다. AI 디버거의 사고방식으로 어디서 잘못된 말을 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의 원인을 추적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휴리스틱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습니다. C++이든 뭐든 코드를 단계별로 따라가면서 전체 파일이나 함수, 서브루틴을 건너뛸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정확한 한 줄까지 파고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등호 하나를 써야 할 곳에 두 개를 썼다든지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버그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AI에서는 더 어렵지만 저는 이게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엔트로픽의 작업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엔트로핑 몰라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쉘터. 그리고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어떤 경향이 있다는 점인데, 그리고 보세요. 제 이론이 하나 있는데, 만약 시뮬레이션 이론이 맞다면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면 흥미롭지 않은 시뮬레이션은 종료될 테니까요. 마치 이 현실의 버전, 이 현실의 층에서도 시뮬레이션이 지루한 방향으로 가면 더 이상 거기에 노력을 들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루한 시뮬레이션을 종료합니다. 이게 바로 앨런이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는 방법이죠. 그는 상황을 흥미롭게 유지하고 있어요. 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에 돈을 내고 있다면 그만큼 충분히 흥미롭게 유지하는 거죠. 우주적 AWS 같은 것이죠. 다음 시즌에도 갱신됐어요. 네. 그들이 우주적 AWS 요금을 낼까요? 우리가 돌리고 있는 그 무언가의 등가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흥미로운 한 그들은 계속해서 비용을 지불할 거예요. 하지만 뭔가 만약 다윈식 생존이 적용된다고 생각해보면 매우 많은 수의 시뮬레이션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뮬레이션만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결과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왜냐면 오직 흥미로운 것만이 그러니까 아니면 소멸되거나요. 그래서 그들은 특히 아이러니한 흥미로운 결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거 눈치챈 적 있나요? 가장 아이러니한 결과가 얼마나 자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되는지 말이에요. 이제 AI 회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자, 미드저니는 전혀 미드평범하지 않아요. 스테빌리티 AI는 불안정하죠. 오픈 AI는 닫혀 있고요. 엔트로픽은 미산트로픽, 인간 혐오적이고요. 그럼 X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죠? 마이너스 X,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러 왜요? 정말로 반전시킬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아이러니한 버전이 뭔지 말하기도 어렵죠. 이건 제 생각엔 거의 아이러니에 면역된 이름이에요. 의도적으로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러니 방패가 하나 있네요. 앞으로의 예측은 어떻게 되나요?